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 촉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 전에 오늘도 비가 와요. 아, 그래요? 네. 비를 몰고 다니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예. 저 이쯤 되면은 거의 진짜 올 때마다 비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달 연속으로 화요일 날 박가영 아나운서 올 때마다 비가 내렸어요. 네. 오늘도 내리고 있군요. 네, 그렇게 또 제 이미지를 각인시켜 보면서 첫 번째. 나쁘지 않잖아요. 좋죠. 네. 분위기 있고. 예. 첫 번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퇴직금인지 위로금인지 성과금인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 나오면서 50억 원을 받은 점을 두고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곽상도 의원은 이걸 정당한 노동의 대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6년 일해서 퇴직금이 50억 원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까. 물론 뭐 대기업 오너들이 월급을 30억씩 연봉을 30억씩 받는다. 뭐 그렇게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곽상도 의원이 자기 아들 월급은 2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법정 최고 금액도 아니고 이게 50억을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까. 이건 오히려 저는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땀 흘려 일하는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모욕적인 굉장히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을 받았다 퇴직금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 이런 변명? 핑계? 이거 또 한 번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명도 거론을 했고 곽의원 스스로 거취를 표명을 해줬으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전혀 그럴 생각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언론과 인터뷰해 봤을 때도 수사해서 드러나면 뭔가가 비리가 드러난다면 그러면은 의원직을 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좀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뭐 화천대유가 뭐 1조 5천억 사업을 투자해서 4천억을 벌었니 5천억을 벌었니 하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화천대유가 어디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뭐 남판교로 가는데 그 근처 사람들만 알지. 대장동이 어디 위치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관없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4천억, 5천억. 뭐 이게 언론에서만 보는 돈이 실제로 보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퇴직금 50억은 30대 젊은 사람이 그거는 귀에 바로 꽂힌다고요. 확 와닿죠. 네,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가영 아나운서 프리랜서 아닙니까? 그렇죠. 퇴직금 있나요? 퇴직금 없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다고 대충 살지 않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저도 퇴직금이 저는 우리 회사에서 있군요. YTN에서는 주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규직이 아니어서 비정규직 인사들도 많은데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분노의 게이지를 자꾸 높이고 있는 거여서 이런 식의 대처는 옳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국민의힘에서 그걸 원할 거예요. 지금 이 건 가지고 사실은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걸로 해서 대선에 어떤 좀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추석 전에 굉장히 크게 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예, 플래카드 내걸고. 플래카드도 걸고 뭐 대장동에 그 개발했던 곳에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는 뭐 보수 인사들 거기다가 현직 국민의힘 의원 아들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로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역풍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라도 곽상도 의원은 결자 해지 차원. 또 하나는 내로남불에 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 뭐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 장학금 300만 원 받은 거 뇌물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건에 대해서도 대통령 아들이 재난지원금을 왜 받느냐 혹은 문체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예술인 창작 지원금을 왜 받느냐 2천만 원 왜 받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50억 받았잖아요. 본인 아들은. 그럼 내로남불에 빠졌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가기 쉽지 않는다. 당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본인이 그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사퇴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추석 연휴 기간 공세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논란이 또 되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연휴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예. 이 사실을 제보를 받았고 곽상도 의원에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고 대답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오픈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패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알고 있었으면서 언론이 밝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침묵할 생각 아니었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국민의힘이 먼저 밝히고 곽상도 의원을 제명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눈치 보고 있다가 언론에서 터뜨리니까 이게 일파만파 더 커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사실은 책임을 면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곽상도 의원이 저렇게 수사에서 어떤 게 나온다면 내가 사퇴하지 지금은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를 뭐 뇌물죄로 사실 처벌하고 이런 증거라든가 또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예. 뇌물죄 처벌하려면 제3자 뇌물죄잖아요. 제3자 뇌물죄가 입증이 되려면 곽상도 의원과 아들이 경제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입증하기가 쉽겠습니까? 게다가 곽상도 의원 아들 계좌에 있던 돈이 아버지 계좌로 옮겨가야 뇌물죄가 되는데 지금 그 아들 계좌에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뇌물죄라고 뭐 고소 고발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기소하기가 쉽지 않아요. 증거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도 곽상도 의원이 또 법률가 출신이니까 내가 여기서 사퇴 안 해도 된다. 아마 이런 판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어서 본인이 잘 몰랐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또 뭐 서너 명 정도 제보를 받아서 뭐 검증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지금 뭐 두 가지 설이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알리지 않았다. 예. 패싱. 패싱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리더십이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가 나도 제보를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어쨌든 여의도 바닥에 돌아다니는 소문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대표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당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원내대표가 미국에 있는 당대표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럼 이준석의 리더십은 어디 갔느냐라고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대표도 나도 나름 보고를 받았다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근데 만일 보고를 진짜 안 했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젊은 당대표라고 무시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반격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화천대유의 임원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라는 내용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의원이 바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이화영 경기부지사였고 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보좌관이 이 화천대유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론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최초 기사 낸 건데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을 2004년부터 2008년에 했어요. 17대 국회였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국회의원 했는데 그때 보좌관이에요. 네. 그리고 화천대유는 2010년, 11, 12, 13, 14 이때 일어난 일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된 거는 2018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별 겨루도 없었어요.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경기평화부지사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상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10여 년 전에 자기 측근도 아니었던 사람의 보좌관이 그 일이 이미 다 끝나고 2018년에 불렀는데 이거를 보좌관이었으니까 이화영의 보좌관이었으니까 이건 이재명과 연결이 있다. 이거는 정치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도 이재명 후보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떼라 그랬는데 동아일보도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리하게 엮었다. 과거 조선일보가 청와대의 모 행정관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권양숙 여사하고 친인척간이다. 그런 기사를 냈거든요. 네. 알고 보니 20촌이었는데 20촌을 친인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친인척이라고 해가지고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거랑 별반 다를 없는 그런 이번에 기사였다. 이거는 동아일보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시간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보좌관도 또 1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재명 지사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 후안무치한 도적대 수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표현 수위가 좀 높네요. 아니 이거는 이재명은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야당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아일보 네.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에 크게 보도한 게 조선일보거든요.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 물론 나중에 오버여서 조선일보가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선일보랑 전쟁 선포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하고 야당하고의 지금 전면전인데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은 대통령 안 된다고 판단해서 뭐 지금은 아직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그래서 중도층보다는 지지자 결집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이런 강한 톤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또 원래 이 지사의 스타일이 뭐 사이다 스타일이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게 나올 수밖에 없고 캠프에서도 곽상도 의원 고발했죠. 조선일보 고발했죠. 네. 앞으로 캠프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갈 겁니다. 이게 강대강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여기에다 윤석열 전 총장도 말을 보탰는데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 지사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 지사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대선 후보를 경쟁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대통령 되면 감옥에 보내겠다. 이거는 지금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잖아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예. 아직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나? 약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인을 감옥에 보낸단 말입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인데. 이것도 역시 말실수의 연장선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충분히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고 정권이 바뀐다면은 감옥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 되면 뭐 다 그냥 뭐 이렇게 검찰총장 할 때처럼 법만 집행하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의도 문법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TV 토론 이야기도 잠시 뒤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지사와 당내 경선 중인데 이재명 지사의 이제까지의 설명을 믿는다. 근데 합동수사본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 그걸 원치 않을 거예요. 또 뭐 김종민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죠. 특검 원치 않는다고. 왜냐하면 특검을 가려면 지금부터 여야가 협의해도 짧게는 2달, 길게는 3달 뒤에 시작됩니다. 이미 경선이고 뭐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사 결과 발표하면 대통령 선거도 끝이 났어요. 근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지금 어쨌든 경선에서 이기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경선에서 이기고 싶기 때문에 특검은 안 되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경선에서 역전이 가능하겠느냐?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지막 남은 것은 빨리 수사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뭔가 정말 연관이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낙마하는 그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합동수사본부든 뭐든 해서 수사 결과를 내놔라. 막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믿는다는 뉘앙스도 이제 네거티브가 별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건 같은 팀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경선이 지금 남았고 네. 호남 경선에서 본인이 원하는 숫자를 얻지 못했잖아요. 이낙연 후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은 2차, 3차 슈퍼위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차, 3차에 아직 100만 표 정도 남아 있는 거고 자신은 11만 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역전할 수도 있다. 뭔가 진짜 수사 결과에서 화천대유와 이재명의 관계가 뭔가 진짜 있다고 한다면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재명을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경선에 같은 팀 아니야? 뭐 국민의힘 같은 편이야? 이러면서 지지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V 토론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공교롭게 여야 모두 TV 토론이 있어서 이게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같은 날에 두고 하다 보니까 좀 시청률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TV 토론 시청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은 좀 이미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다가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네. 근데 국민의힘은 2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리고 1차, 2차 TV 토론이 흥행에 성공했고 또 거기에서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당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청약 통장 문제라든가 네. 작게라든가 여러 가지 모르는 점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3차에서도 그런 것
등등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흥행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토론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그 말씀하신 청약통장 발언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무주택자로서 좀 아니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대학교 졸업하고 거의 다 제일 처음 만드는 게 청약통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젊은층이 본인이 생각 없으면 부모님들이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언젠가는 네 집을 마련해라. 이거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그 본인의 집안도 그렇고 또 아내분 집안도 그렇고 특별하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랑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도 이제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발언은 너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대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어느 정도는 올라왔는데 지금 역전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이 홍준표가 대안이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정권 교체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 청약통장 같은 게 좀 큰 실수잖아요. 말실수.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신뢰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2차 컷오프한 다음에 계속 또 토론을 10번 정도 한다고 해서 이게 계속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뭔가 말실수는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게 쉽게 개선이 될까? 이 부분도 말실수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8명 토론할 때랑 4명 토론할 때 다르잖아요. 훨씬 많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훈련이 돼서 잘할 수도 있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의 신경을 다른 후보들보다는 조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없고 2차 컷오프 하고 나서 뭐 10번 토론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다 합치면 그 정도 이상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준비된 모습 앞으로 이 사람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려면 사실 10번도 부족하죠. 그 이후에 또 본선에 가서 또 한 번 토론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으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캠프 내에도 악재가 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문제가 논란이 커졌는데 오늘에서야 사퇴를 했거든요. 이게 윤 전 총장이 반려를 해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략적 미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은 아마 쑥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시끄러웠는데 조치를 안 취하니까 나름 다시 시끄럽고 이번에 사퇴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사퇴 안 했었던 거야? 하면서 이틀 만한 시간에 또 한 번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략적 미스였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그 윤석열 후보가 사표를 반려했다. 성인 아들 문제니까 계속 이래라. 근데 이게 모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으로 포장해 줬단 말이에요. 네. 아니 언론이 좀 이렇게 문제 아까 제가 동아일보 얘기도 했고 이렇게 문제 있는데 우리 언론인들은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미뤘습니다. 지금. 잘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미뤄질까요?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 문제까지 짚으면서 이동의 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